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강성 친명 그룹으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곳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파산시키려는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그중에 한 문장을 뜩 보니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관세 협상이 지금 굉장히 큰 난항과 교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자동차 15% 관세만 받고 수출하는데 우리 지금 현대기아차는 25% 관세 받고 네. 있고 우리 지금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냥 그 경고음이 그냥 굉음이 울리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도저히 다 못 준다. 네. 이건 뭐 보증 이런 건 모르고 뭐 대통령이 나 거기다 오케이 하면 내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이건 선불이다. 얘기를 한 게 이제 며칠 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들 여론도 야 미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왜 이러지? 너무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나? 우리가 뭘 좀 원인 제공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와중에 네. 거기서 말씀하신 친명계 그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지. 그다음에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너는 다시 자신들의 촉국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 반발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권에서 이런 대미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는데 이게 아마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뭐 완전히 지금 그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거를 좀 피하고 또 대미 협상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네. 이런 양면의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중에서도 이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라고 네. 정부 책임론을 좀 회피하려는 네. 그런 목표 내지는 그런 얘기가 또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또 잘 먹힌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이게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다. 네. 다른 지도자라면 뭐 이런 일테면 전략이 국내에서도 이런 강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 협상팀이 가서 좀 우리 국내도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떡합니까? 지렛대 전략. 그런 게 네. 먹힐 텐데 이게 뭐 트럼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상대는 트럼프고 아주 완강하고 사실은 이런 소위 좀 약간 그런 약간 미친 자 전략을 쓰는 듯한 네. 트럼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한미 관계에 그늘을 더 들일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그렇습니다. 된다. 혹들에다 혹 붙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예. 이런 강경한 메시지가 말하면 이렇게 배설하고 나오면 속은 시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래 맞아. 시원하다. 한 번 시원하고 국익 망칠 겁니까? 두 번 시원하고 정말 국가 경제와 안보가 파탄으로 가는 거를 지켜봐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 주신 그런 예, 목소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삼으려는 것이냐, 예. 뭐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예. 뭐 어쩌고 하는 소리가 가령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민간 단체 뭐 책임자가 한 말이라든지 그렇죠. 대학 교수가 한 말이라든지 이런 차원과 집권 여당의 주류 세력이 논평을 내서 하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무게감과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집권 여당의 주류 세력이 이걸 공식 논평을 내서 이렇게 하면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건 번역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보고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국무부에. 리얼타임으로 보고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들은 트럼프가 그럼 아이쿠나 한국의 여론이 그래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절대 그런 양반이 아니죠. 네. 오히려 이거 봐라.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 그러면 자 반도체 관세 100%. 자 주한미군 절반으로 감축.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당장 3스타로 강등.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지도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럼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그를 건드려서 진짜 혹을 여기다 하나 더 붙일 이유는 없다. 그럼 그렇게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여권의 핵심 지도부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해서 자기 혼자 시원하고 박수 받고 그 강성 지지층이 역시 우리 누구누구 땡땡땡 의원 멋있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끝나야 될 사항이냐 이게 국민들은 오히려 합리적이거나 걱정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부여안고 있는 국민들은
더 걱정이 저 2배, 3배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정도가 있다 이 말은 예. 트럼프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예. 개딸들 들으라고 한 소리일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저희는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 가서는 어떤 반응이 있고 그쪽에서는 나중에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나오건 말건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강성 지지층한테 좀 더 인기 얻으려면 이런 말도 해야 돼. 플러스 소위 우리가 예전부터 그 대미 외교라든지 그 정부의 입장을 놓고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맞아요. 동맹파는 예. 한미의 동맹이 한국 안보나 한국 경제 번영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우리가 1948년 정부 세우고 건국한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한미 동맹을 위주로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정말 기적을 일궈낸 우리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다. 예. 그런 믿음이 있는데 소위 자주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방미 앞두고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족 사고가 문제 내지는 이런 맥락 내지는 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 세미나에서 이거 미국이 싫어할 텐데요. 미국이 싫어한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소위 동맹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야 우리가 자주로 살 수 있어. 자주적으로 국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뚝 설 수 있어. 미국이랑 이제 이렇게 미국한테 같이 손잡고 하려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중립적으로 하는 그런 자주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라든지 미국이 한국을 속국처럼 착각한다. 이 얘기가 강성 지지층한테 박수 받는 것 플러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근처에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지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이 너무 동맹파다.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챙긴다. 쟤네들 꼴 보기 싫어. 야 우리 자주파. 지금 우리 국정원장 같은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정동영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네. 자주파들의 힘을 좀 더 북돋아줘서 자주파가 여기서 쫙 주도권을 쥐고 좀 가게 해줘야겠어. 그래야 이게 또 우리 스타일과도 맞고 말이야. 이거에 또 우리 강성 지지층이 좋아해. 그러니까 자주파를 조금 이렇게 북돋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우선한다면서 예. 이 동맹파 쪽에 좀 무게를 실는 듯 했는데 예.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예. 외국 군대가 있으면은 이게 자주국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다 이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파네 동맹파 쪽에 힘 실어주고 거기서 실용을 얻는 그런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동맹파 자주파의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슬러 가는 아주 오랜 이제 좀 이 두 진영 간에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는 말씀하신 실용적으로 동맹파와 자주파를 좀 이렇게 안분시키는 듯한 그리고 주요 사실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꽤 중요한 자리니까 동맹파를 비교적 동맹파를 기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조금 이게 무게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좀 한 언론에서 한 분석은 이게 말이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뭐 완전히 안개 속 오리무중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심리무중 백리무중이 되어가는 모양이에요. 이럴 때 되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 내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한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래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일보 분석인데 예.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가 3,500억 달러는 선불이야. 야 이게 선결제야. 선결제하고 들어가야지 밥도 못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 선불 식당이야 미국이 도대체. 와서 뭐 대강 뭐 먹다가 나중에 저기 3,500억 달러 중에서 한 400억 불은 제가 현금 내는데요. 네. 뭐 나중에 남은 거 한 2,900억 불 중에서 한 2,000억 불은 저희가 네. 얼마나 써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와서 또 뭐 저희 거 네. 저희 물건 좀 사는 무슨 네. 교환권 드리고 이거 웃기지만 캐시로 선결제에 이제 이 네. 얘기 나오니까 네. 우리도 좀 놀랬잖아요. 선불 식당은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거나 예. 손님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식당이 사실- 점심 시간에 한해서 그렇죠. 예,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가 있는데 예. 뭐 미국이 요즘 선불 식당 운영하고 있는 선결제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완전 안개 속이고 이거 깜깜한 전망으로 들어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를 한국일보가 주장한 거는 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네. 합니다. 첫째, 상식선의 원만한 합의 도출.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니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1번이. 예, 고통을 겪고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때 처음에 가서 관세 협상했을 때처럼 이게 잘 됐다 안심이다. 1번 최선의 시나리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거는 거의 현재 지금 그 분위기는 완전히 희박한 거죠. 희박한 거다. 거의 지금 물 건너간 분위기죠. 자, 2번 관세 협상을 노 딜로 끝내고 대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25% 정도의 뭐 상호 관세 이런 관세 그 정도에서 막아낸다. 그거 외에 불이익은 안 받는다. 이게 현재 그나마 차악으로 거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뭐 관세 내고 대신 3,500억 달러도 투자 안 하고. 아. 대신 뭐 이를테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그 때문에 저 고통받는 기업이나 뭐 우리 자영업자나 우리 뭐 국민들이나 하여튼 이 피해 선상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한다는 게 뭐 일부 전문가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그게 이제 그 중에 차악이고 그 중에 또 최악은 노딜의 결과가 그냥 25% 관세 정도의 저지선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안보 분야 등 곳곳에서 보복을 당하는 아,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우리를 보복하는 자 미군 빼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반도체 100% 관세 매겨 뭐 이런 왜냐면 지금 바이오 이미 100% 매기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25%는 그냥 감수하겠다고 자 자동차 50%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20% 이하 농축 우라늄 안 돼. 그렇죠. 핵 재처리 협상 중단. 그렇죠. 주한미군 자 단계적으로 철수. 아니 뭐 그보다 더 세게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런 거 카드를 막 흔들어 버릴 수 있죠.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악의 시나리오 나머지 하나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측 요구를 그냥 전면 수용한다. 3,500억 달러 그래 다 그냥 선결제로 선불로 한다. 근데 네. 이거는 이미 우리 이 정부에서는 선택지에서는 지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너무 미국의 뜻을 들어주고 여론을 본인들이 그렇게 몰아도 왔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거 좀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예. 그 가운데 이제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무제한 통화 수합 후 예. 그러니까 야 한도액 없는 마이너스 통장 마련해줘 이거잖아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첫째 미국이 이렇게 그 한국 정도의 이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기축 통화국 근처에 있거나 미국과의 아주 그 긴밀한 경제의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한국 정도를 무제한 수합해 준 적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해줄 거예요.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아주 차가워요. 둘째, 그럼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받아도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3,500억 달러를 선금으로 내고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네. 우리는 그 중에서 90%를 받지만 환수되면 50대 다 동의해요. 이거는 통화 수합을 해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결제는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자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건 이미 선택지에서 없앴어요. 네. 상식선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희망은 거의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차선이냐, 차악이냐, 최악이냐예요. 예. 그나마 차악으로 막느냐, 최악이 되느냐가 지금 매우 가슴 아프지만 두 가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저 멀리서 오는데 이게 그냥 파도가 아니라 그냥 헤일이야, 쓰나미야, 아니 그래도 그냥 우리 방벽이 좀 막혀서 물이 그냥 적당히 넘어오는 쓰나미야, 아니면 완전히 물이 그냥 여기 이 도시를 다 덮치는 쓰나미야, 막 이런 공포를 보면서 지금 저기서 몰려오는 이 하얀 물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노딜 결과로 안보 분야에서 보복을 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정말 현실화한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 대비해서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고 한 자락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거에 대한 일종의 일단 돌을 하나 딱 포석을 해둔 건 혹시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저는 이런 대목에서 예. 항상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잘난 자주파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야, 너네는 그런데 왜 왜? 독자적인 핵무장은 주장 안 해? 아니 자주파가 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예. 미국에서 만에 하나 안보 부문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해올 경우에 예. 그걸 막으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바 외국 군대가 없어도 우리가 굴종적 사고에 젖지 않고 자주국방 하려면 이 전략적 비대칭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예. 우리가 스스로 미국의 해구산도 필요 없어. 전술핵 무기 필요 없어. 전략자산 전개 필요 없어. 우리도 핵무기 가질 테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자주파들은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이 사고의 그 연원이 예. 한반도의 비핵, 한반도 그 사람들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옛날 미국의 핵무기가 전술핵 무기가 한국의 대한민국 땅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없었을 때 양키고홈 핵무기 고홈. 그렇죠. 예.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쳤던 반전 반핵 양키 고홈. 그렇죠. 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 당시에 그거와 연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까 휴전선 이남의 땅에 핵이 있는 건 그들의 이 뇌리에는 아예 기본 선택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해마다 핵탄두를 15개, 20개씩 만들고 있다면서요. 그 대통령이 그럼 그 핵은 뭐야? 이제 알았다. 김정은 같이 친절한 사람이 절대 한민족을 향해서 핵탄두를 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 10번 뒤집어져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거는 오로지 미국을 상대하려고 만든 핵이지 우리 같은 핏줄인 동포한테 그걸 쏘겠어.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게 우리 핵 되는데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아니 국가를 그런 주장들이 생각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북한에 가만 놔둬라. 남북 통일되면 그 우리 핵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은 절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도 소위 이 정부와 괴를 같이는 소위 민주진영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정부를 이 국가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뭐라 그럽니까? 물론 우리의 핵 억지력은 그때 뭐라 그랬어? 제1사명은 잘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혹시라도 제1사명 그러니까 우리 거 안 쓰는 일을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면 제2사명은 써버릴 거야. 그때 한국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때 썼던 그 표현이 한국과 일본을 괴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괴멸이니까요. 괴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 불바다 이후로 가장 확실하고도 서울 불바다보다 구체적인 핵에 의한 괴멸이 한 10배, 100배 더 무서운 얘기죠. 아니 그래서 장사정포 서울에 쏘는 것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다시 얘기죠. 돌아와서 우리 자주파인 정세현 전 통일장관, 현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장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대통령은 아직 기울어졌는지는 조금 저희가 지켜보는 걸 하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희망은 조금 갖고 있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 치면은 그러면 당신들 우리 핵무장은 왜 주장 안 하냐? 북한이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디 세미나에서 그랬다면서요. 북한이 농축 우라늄 90%짜리를 2,000kg 가지고 있다고 2톤. 대개 20kg은 핵탄두 하나씩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핵탄두 딱 100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그렇게 자주 파면은 주한미군 물러가라. 핵우산 필요 없어. 전술핵도 필요 없어. 전략자산 전개 필요 없어. 죽음의 백조 더 이상 한반도 상공으로 자꾸 오지 마. 한미연합훈련도 이제 그만해. 그럼 뭐야? 그다음 뭐냐고 나 묻는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 관세 협상에서 시작된 불씨가 잘못하면 한미 안보 분야의 큰 훼손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여기까지는 정말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자주파하고 동맹파하고 자주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유엔 가서 END 요 END 약자를 써서 그러니까 소위 end니까 끝맺는다, 뭘 종료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의문을 맞춘 것도 맞춘 거죠. 알파벳을. END가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순서인데 이걸 놓고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우리가 비교적 동맹파로 분류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END 구상 사실은 이게 통일부에서 나왔어요. 통일부 제안이 대통령실 올라와서 저희가 하는 건 안보실이죠. 틀을 받아서 조금 수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END는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동맹파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성락한테는 예. END가 못마땅한 거야. 마뜩찮은 거예요. 마뜩찮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사실은 이런 정부 정책의 결정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뇌피셜 상상을 해보면은 가령 기자들이 유성락한테가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거 단계별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 뭔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뭘 주려는 거야? 제재 풀어주는 거야? 아니면 저 민간 차원에서 뭐 돈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성락이 그러는 거죠. 예. 야 정동영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지금 분위기 뉘앙스죠. 맞습니다. 뉘앙스예요 그런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END가 교류를 하고 정상화를 하고 비핵화라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면 비핵화라는 걸 하기 전에 이미 교류도 하고 북한에 줄 것도 주고 그리고 마치 이국가처럼 정상화로 우뚝 둘이 이렇게 정립 분립을 한다 그러면 그럼 북한이 핵가진 거를 이미 사전적으로 용인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 왜 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안 했는데 왜 교류도 해서 선물도 주고 왜 거기 인정해 주고 정상 국가 관계의 정상화 같은 일을 왜 먼저 해줘? 이거는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성락 실장이 일단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통일부가 한 거고 둘째 이거 순서 그렇게 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꼭 E 다음에 N 한 다음에 D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END 이게 딱 이 단어 뜻이랑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지 꼭 순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걸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맨 먼저 시작할 것은 대화.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 얘기를 한 거는 END의 순서가 명확하다는 얘기한 거예요. 비핵화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교류하고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END를 놓고도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렇게 분명히 의견의 괴리가 있다. 이런 걸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더 깜짝 놀란 것은 예. 되게 이제 정부 내에 또는 당 정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은 듯 보일 때 예. 자주파 동맹패가 충돌했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예. 되게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구체적인 것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지요. 라고 정부 내에 그런 의견 갈등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하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봬요. 추석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데 예. 이번엔 유성락이 작심하고 통일부한테 물어봐. 통일부가 만든 거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못 보던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되게 툭 찍어서 그렇죠.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아마 위성락 실장도 역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워낙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에 처음 입문시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 소위 그 성남시장도 하기 전에 그냥 그쪽 이 변방의 그냥 변호사 소위 그 뭐 인권 뭐 이런 거 한다는 변호사 그리고 아마 그때 민주당 계열의 그 중앙당 당 부대변인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시절에 이재명을 끌어서 해준 사람이 정동영 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문의 보스 같은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동영이 이재명 위에서 상황 정치하고 있다?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그 비슷한 그리고 제가 또 들은 또 하나는 이것도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첩보입니다만 이 정부 초대 총리가 사실은 김민석과 정동영을 놓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압축된 상태에서 정동영 총리가 될 뻔도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뭐 하여튼 본인한테 강했고 여러 가지 뭐 정치학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냥 일개 장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바꿔 말하면 내가 꼭 무슨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정부의 전체 틀과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나는 대선 후보도 했던 사람이고 나는 여기 대한민국 이미 통일이라는 단어는 좀 철폐하려고 하잖아요. 남북 관계에 관해서 내가 뭔가 큰 획을 긋겠다. 이정표를 하나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청래 당대표한테는 내가 하는 얘기했어? 누군지 얘기 좀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하면서 좀 호통을 쳤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누가 좀 그렇게 자주파 얘기만 하지 마세요. 좀 대통령 생각도 있잖아요. 라고 견제를 잘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어떤 제안이나 안을 내놓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다 빨간 사인펜 들고 쭉쭉 그어버릴 사람이 없다. 쭉쭉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그래서 이 정동영류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목소리가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여러 사람과 힘을 합 또 이종석 국정원장도 자주파 쪽이니까 뭐 유명한 이게 좀 너무 힘을 얻다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야야 이러다가 이 정부의 스탠스가 잘못하면 너무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좀 이 뭐랄까 문제 제기가 되는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가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게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묘한 갈등 구조가 난데없이 드러나 버릴 때가 있는데 예.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저녁에 합의했다가 그 이튿날 무산시켰을 때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정청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 예. 그랬잖아요. 예. 직함도 안 묻히고.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 다 있는데 예. 이번에는 유성락이 야 통일부한테 가서 물어봐 했단 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만큼 그렇게 막 그런 톤은 아니었겠지만 예. 어쨌든 이례적으로 그건 통일부가 낸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주 독특한 풍경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이 27명입니다. 예. 1957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처음 생겼는데 초대 사령관이 조지 워커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7명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부 대장, 4스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육군 미국 그 국방부 내부 자료에 3스타로 표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여러분도 다 최근 뉴스에서 국제 뉴스에서 꽤 관심 깊게 인상적으로 보셨던 뉴스가 그 피그 헬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게 소령 출신이에요. 이례적인 네, 분이에요. 맞습니다. 긴급 회의한다고 전 세계 미군 장성 800여 명을 본국에 오라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왜냐면 다 미국의 장군들이라는 사람이 뭐 4스타든 3스타든 2스타든 거기서 다 사령관,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한꺼번에 모은다고? 아니 그러다 소령 출신이 소령이 말이죠. 예. 이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별이 많은 예. 800명 그 별 숫자로는 몇천 개 되겠어요. 몇천 개 되죠. 네. 예. 그 사람들 일거에 소집을 하니 참 거기 소집 당하는 육군 장성들도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입이 네. 이렇게 나와서 뭐 네. 그리고 이러다가 그 현지에서 펑크라도 하면 어떻게라는 걱정하는 와중에 네. 그렇게 모이라 그래서 일단 왜 모일까? 이게 이번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니까 무슨 새로운 혁신적인 아주 뭐 안보 전략에 꽤 큰 변침이 생기나 아니면 장군들 다 자르나 장성들 막 한 몇십 프로씩 구조조정하나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에 내부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큰 회의라고 뭐 사람들 몇 백만 물 들어서 장군을 다 모으니까 그 내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역대로 주한미군 사령관 다 4스타 4성 장군이었는데 그게 현직 대장 계급이 3스타 중장으로 표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거 단순 실수다. 네. 단순 실수였고 시스템 오류였다. 바로 잡았다라고 했지만 이거 워낙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이 브런슨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로널드 클라크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네. 여기도 계급이 또 잘못됐는데 여기도 또 4스타를 3스타로 잘못 표기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께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왔다고? 그런 일은 없는데.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 클라크 사령관, 이 태평양 육군 사령관 이게 이제 태평양 지역 그 미군 태평양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브런슨은 아시다시피 한국 내의 미국 지상군을 지휘하는 자리예요. 네. 두 자리가 다 지금 지휘권이 축소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어쩌면 이 두 자리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그 태평양 육군 사령관 두 자리는 이미 3스타로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자료 만들다 보니까 다음에 될 거가 쓱 잘 들어와서 그렇죠. 나왔을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진짜 일각에서 나왔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4스타에서 3스타로 강등되고 주일 미군 사령관이 3스타에서 4스타로 올라가는 일이 진짜 이제 현실화하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인 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받아들이고 거죠. 단순 오류가 아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닐 것이다. 이게 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인데 이게 지금 최선의 시나리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받아들인 시나리오 최악했을 때 최악 시나리오가 꼭 이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 안보 보복 내지는 우리 한미 주한미군의 어떻게 축소 이런 거하고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걱정과도 이게 또 다른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동맹으로서의 예우나 동맹으로서 여러 가지 존중을 안 해주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더 따져봐야 되지만 관세 협상도 저렇게 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또 관세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맞물려서 주한미군 사령관 3스타로 내리고 주한미군 확 빼고 아니면 주한미군 앞으로 대북 북한 저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 대만 중국용 여기 다 쓸 거고 인원도 이만큼 줄일 거예요. 자 여긴 3스타로 임명할 거예요. 자 됐지. 한국 너 뭐 우리랑 뭐 잘하는 것도 없잖아. 3,500달러 선불 내렸는데 그것도 안 내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미연합 부사령관 한국은 4스타잖아요. 4스타.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는 네. 그 한미 연합사의 예. 사령관을 지금 그럼 주한미군 한국군이 사령관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게 전자권 교체와 함께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4스타가 하고 오히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3스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미군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기지에서 연합사를 꾸렸을 때 예. 상대국한테 지휘관자를 넘겨준 사례가 없고 지금도 없고 그래요. 항상 미군이 사령관이었어요. 일부 이제 그 보도에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스타가 되면 3스타가 더 이상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 육군 대장이 맞는 거고 이제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은 3스타니까 그 밑에 부사령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야, 그런 자주국방 되겠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의 지위가 그런 급속하게 변했을 때 정말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북한군 꼼짝마 너희 움직이면 여기 주한미군이 당장 기동해서 너희들을 엄격하게 때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지금 북한군도 사실 함부로 못했던 거에 이거 봐라 김정은이 보기에는 북한 뭐 총참모장이나 북한의 저 지금 저 어딘 국방부로 바뀌었죠 국방부장이 보기에는 가만 있어봐 이제 구멍이 좀 보이는데 여기는 한번 쳐도 야 지금 미군도 쑥 빠졌겠다 한국군도 좀 저러고 있겠다 그래서 그러다 오늘 뭐 일테면 뭐 연평도를 한번 쳐본다든지 이렇게 쓱 도발을 하는 그런 유인으로 혹시 작용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요새 21세기에 지구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라는 믿음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쟁하고 애들